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목부터 무섭죠? 자식에게 집 줬다가 쫓겨났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네,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잠깐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75세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살던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던 그 집에서요. 아들이 방에 들어옵니다. 엄마, 짐 싸세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들이 차갑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엄마 집 아니잖아요. 우리 집이잖아요. 엄마는 방 하나 쓰시면 되는데 며느리가 싫대요. 요양원 알아봤으니까 거기 가세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30년을 산 집인데, 제가 너한테 준 집인데, 왜 나를 쫓아내니? 하지만 법적으로 이 집은 이미 아들 것입니다. 할머니가 3년 전에 증여했거든요. 아들은 합법적으로 집 주인이고 할머니를 내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5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실화입니다. 이름과 지역만 바꿨을 뿐 모든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가슴 아프고 화가 나고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특히 60대, 70대 부모님들, 지금 자식에게 집을 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자식분들도 보세요. 부모님이 이런 결정을 하시려고 한다면 꼭 말려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왜 부모들은 살아생전 집을 자식에게 줄까요?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생전 증여를 고민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상속세를 절약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습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 상속세가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10년마다 공제한도가 리셋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세무사와 상담해서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요. 둘째, 자식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자식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자식이 힘들게 사는 걸 보면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집이라도 줘서 안정적으로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자식이 전세 살거나 월세 살면 부모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살다가 죽으면 어차피 자식 거니까 지금 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셋째, 효도를 기대하며 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건부예요. 집을 주면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집을 받았으니 나를 잘 모실 거야. 나중에 내가 아프면 돌봐줄 거야. 같이 살면서 편하게 살 거야.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집을 줬다고 해서 자식이 부양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넷째, 며느리나 사위에게 잘 보이려고 줍니다. 특히 며느리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한테 미움받기 싫고 좋은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큰 선물을 하는 겁니다. 집을 주면 며느리가 좋아할 거야. 그러면 우리 관계도 좋아지고 며느리가 나를 잘 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집을 받고 나면 오히려 시어머니를 귀찮아하는 며느리도 있습니다. 이제 집도 받았으니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많은 부모님들이 생전 증여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장남에게 집 줬다가 요양원 보내진 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올해 78세이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어요.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50평대 아파트인데 시세가 20억 원 정도 됐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 산 집인데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박 할머니는 아들이 둘 있으세요. 장남은 결혼해서 전세로 살고 있었고 차남은 미혼이었어요. 5년 전 장남이 박 할머니한테 제안했습니다.
엄마, 저희 전세금 올려달래요. 집 사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대출도 안 나오고요.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잖아요. 지금 주시면 증여세도 덜 내고요. 저희가 엄마 모실게요. 같이 살아요. 박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차남한테도 뭔가 줘야 하는데 장남한테만 주면 형제 사이가 나빠질까 봐요. 하지만 장남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동생은 제가 챙길게요. 동생 결혼할 때 제가 도와줄게요. 엄마, 저희가 효도할게요. 같이 살면서 모실게요. 박 할머니는 결국 집을 증여했습니다. 증여세가 4억 원 정도 나왔는데 박 할머니가 저축한 돈으로 냈어요. 등기를 장남 앞으로 옮겼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장남 부부가 이사와서 함께 살았어요. 며느리도 친절했고 박 할머니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박 할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이가 공부해요. 박 할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막습니다. 어머니, 부엌은 제가 쓸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박 할머니가 친구를 집에 초대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싫어합니다. 어머니, 손님 오시면 집이 어수선해져요. 밖에서 만나세요. 점점 박 할머니는 집에서 눈치 보게 됐습니다. 자기 집인데, 아니 자기 집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 같았어요. 3년째 되던 해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어요. 제 친정 엄마도 혼자 사시는데 모시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시면 친정 엄마 못 모시잖아요.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요.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또래 친구들도 있고. 아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압박했어요. 나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10년을 참았어요. 이제 내 엄마 모실 차례예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나 아니면 어머니. 아들은 결국 어머니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박 할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집에서는 심심하시잖아요. 박 할머니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2억짜리 집을 줬는데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울면서 항변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이게 내 집이야.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는 이제 제 집이에요.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며느리가 싫다는데 제가 어떡해요. 박 할머니는 차남한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차남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엄마, 형한테 집을 주신 건 엄마 결정이잖아요. 저는 월세 살아요. 모실 형편이 안 돼요. 결국 박 할머니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하는 요양원이에요. 국민연금으로 충당이 안 돼서 저축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20억짜리 집 주인이었던 박 할머니는 지금 6평짜리 요양원 방에서 살고 계세요. 제가 작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집을 왜 줬을까? 아들을 믿었는데, 며느리를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어요. 2억짜리 집 주고 요양원비 내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바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법적으로 박 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집은 이미 아들 명이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도 불법이 아닙니다. 부양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딸에게 집 줬다가 사위한테 쫓겨난 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75세이세요. 아내는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딸을 정말 사랑했어요. 딸이 결혼할 때도 아파트를 사줬고 결혼 비용도 다 대주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인천의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시세가 7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6년 전 딸이 아버지한테 제안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같이 살아요. 근데 아빠, 집을 제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어차피 제 거잖아요. 지금 해주시면 증여세도 적게 나와요. 김 할아버지는 외동딸을 믿었습니다.
딸은 효녀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아버지를 잘 챙겼어요. 김 할아버지는 집을 딸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는 딸 부부가 냈어요. 등기를 딸 앞으로 옮기고 김 할아버지는 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딸이 잘 챙겨주고 사위도 친절했습니다. 손주들도 귀엽고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위와의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사소한 일로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 생활 방식, 집안일 분담 이런 거요. 김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의견을 말했는데 사위가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딸한테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너무 간섭하셔. 우리 일에 왜 자꾸 의견을 내세요? 딸이 아버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김 할아버지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점점 커졌어요. 사위가 김 할아버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김 할아버지는 집에서 눈치 보며 지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사위가 폭발했습니다. 장인 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집에서 계속 사시는 거 불편해요. 다른 데 가서 사시면 안 될까요? 김 할아버지가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내 집인데? 내가 딸한테 준 집인데? 사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집인데요? 장인 어른이 주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김 할아버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이 뭐라도 말해주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딸도 본인 편이 아니구나. 결국 김 할아버지는 집을 나왔습니다. 7억짜리 아파트를 딸한테 준 지 3년 만에 쫓겨난 거예요. 지금은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7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데 빠듯합니다. 딸과는 거의 연락이 없어요. 명절에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딸을 믿었는데 사위가 이럴 줄 몰랐어요. 딸도 날 버릴 줄 몰랐고요. 7억짜리 집 주고 월세방에서 늙어가고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어요. 여러분, 외동딸한테 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위와의 관계도 변수예요. 그리고 딸이 아버지 편을 들어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딸도 본인 가정이 우선이니까요.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갑니다. 아들 이혼 후 며느리가 집 주인 된 이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72세이세요. 아내와 함께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시세가 8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8년 전 아들 부부한테 집을 증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공동 명의로요. 왜 공동 명의로 했을까요? 며느리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해요. 제 이름도 넣어주세요. 이 할아버지 부부는 며느리 마음 상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증여하고 나서도 계속 그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등기만 아들 부부 명의로 바뀐 거고 실제로는 계속 살았습니다. 5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5년째 되던 해 아들이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고 결국 이혼 소송을 했어요.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니까 며느리가 절반의 권리를 주장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준 집인데 며느리가 왜 권리를 주장해? 하지만 법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돼 있으니 며느리도 절반의 소유자예요.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며느리가 절반을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반씩 나누라는 판결이었어요. 며느리는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팔아서 4억씩 나누자고요. 아들은 거부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인데 어떻게 팔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법적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공동 소유자니까 매각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부부는 집을 지키려고 친척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4억 원을 빌려서 며느리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72세에 4억 원 빚을 진 겁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지금도 이 할아버지는 일을 하고 계세요. 경비 일을 하시는데 한 달에 150만 원 받으십니다.
아내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세요. 두 분 다 70 넘으셨는데 빚 갚으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명의도 넣어준 게 실수였어요. 아들이 이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8억짜리 집 줬는데 지금 4억 빚더미에 앉았어요. 언제 이 빚을 다 갚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이혼율이 높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35%가 이혼해요. 특히 결혼 초기에 이혼율이 높습니다. 공동 명의로 증여하면 이혼 시 전 배우자가 절반을 가져갑니다.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네 번째 사례로 넘어갑니다. 재혼한 아들, 새며느리가 시부모 내쫓은 조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조할머니는 78세이세요. 남편과 함께 부산의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들은 6년 전에 재혼했어요. 새며느리는 초혼이었습니다. 재혼한 아들 부부한테 조할머니가 집을 증여했습니다. 아들이 새 출발하는데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재혼한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새며느리도 처음에는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조할머니 부부는 안심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새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부모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왜 우리가 모셔야 해요? 제 친정 부모도 아니고 당신 부모잖아요. 저는 초혼인데 시부모까지 모시는 건 너무해요.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우리한테 집을 주셨잖아. 새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부모가 알아서 준 거지 제가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집 받았으니까 모셔야 한다는 법 있어요? 며느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부모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와이프가 힘들어해요. 다른 데 가서 사시면 안 될까요? 조할머니 부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줬는데 나가라고? 재혼한 아들 도와주려고 준 건데? 하지만 아들은 새 아내 편을 들었어요. 엄마, 저도 재혼인데 이번엔 잘 살고 싶어요. 와이프 마음 상하면 또 이혼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 이해해 주세요. 조할머니 부부는 형제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셔주지 않았어요. 다들 본인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조할머니 부부는 임대 아파트를 신청했습니다. 8개월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갔어요. 15평짜리 임대 아파트입니다. 조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재혼한 아들 도와주려고 집을 줬는데 이런 결과가 올 줄 몰랐어요. 새며느리가 이럴 줄 몰랐고 아들이 날 버릴 줄 몰랐어요. 8억짜리 집 주고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참 서럽습니다. 여러분, 재혼 가정은 더 복잡합니다. 새 배우자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없어요. 의무감도 없고 정도 없습니다. 재혼한 자식에게 집을 주는 건 정말 위험해요. 다섯 번째, 마지막 사례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자식이 집 담보 대출받고 잠적해버린 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강 할머니는 75세이세요. 혼자 사시는데 인천에 작은 빌라를 갖고 계셨어요. 시세가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4년 전 아들이 어머니한테 부탁했습니다. 엄마,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집을 제 명의로 해주시면 그걸로 대출받아서 사업할게요. 강 할머니는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했어요. 엄마, 제 사업 잘 되면 엄마도 편하게 모실게요. 어차피 나중에 제 집이잖아요. 지금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여기 사세요. 강 할머니는 믿었습니다. 명의만 바꾸는 거니까 자기는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을 아들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는 강 할머니가 저축한 돈으로 냈어요. 등기가 아들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강 할머니는 계속 그 집에서 살았고 아들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금 연체됐는데요. 빨리 갚으셔야 해요. 강 할머니는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나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은행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댁집 주소로 돼 있는 이 집이요. 1억 원 대출이 있어요. 석 달째 연체 중이에요. 강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전화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금 안 갚으시면 경매 넘어갑니다. 강할머니는 패닉 상태가 됐어요. 아들 직장에 찾아갔는데 아들은 회사도 그만뒀대요. 집에 찾아갔는데 이사를 갔더라고요. 아들이 잠적한 겁니다. 강할머니가 알아보니 아들이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 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빚이 더 늘어나자 아들은 도망간 겁니다. 강할머니한테 문자 하나만 보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살아야 해요. 강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강할머니는 돈이 없었습니다. 1억 원을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친척들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이 경매로 나갔습니다. 강할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75세 나이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복지관에서 도와줘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강할머니는 지금도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연락이 안 됩니다. 강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어요. 명의만 바꾼다고 했는데 몰래 대출을 받을 줄 몰랐어요. 2억 5천짜리 집을 잃고 지금 임대주택에 살아요. 아들은 도망가고 나는 노숙자 될 뻔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화가 나시나요? 억울하시나요?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법이 이 부모님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법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법은 부모를 보호하지 못할까? 증여라는 건 법적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겁니다. 등기를 자식 명의로 바꾸는 순간 그 집은 법적으로 자식 것이에요. 부모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거주권도 없고 사용권도 없습니다. 자식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해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부양 의무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민법에 부양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건 도덕적 의무일 뿐 강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수준이에요. 그것도 자식이 경제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식이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거주권은 어떨까요? 증여할 때 거주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평생 살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에 명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걸 모릅니다. 자식이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냥 증여만 하고 거주권 설정은 안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증여 취소는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증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준 건 되돌릴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증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증여자를 학대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예요. 하지만 이것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것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안 돼요. 폭행이나 학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어떨까요? 비슷한 소송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부모가 패소했습니다. 증여는 유효하고 자식이 부모를 집에서 내보내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에요. 일부 승소한 경우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다거나 재산을 탈취하려고 협박했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증여한 순간 부모는 법적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자식을 믿고 준 건데 배신당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증여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게 최선이고 꼭 해야 한다면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증여와 상속은 뭐가 다를까요?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주는 겁니다. 등기를 바꾸는 순간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돼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이 이전되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부모 것이에요. 부모가 집에서 살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식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되고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에서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공제 금액이 더 큽니다. 기본 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이런 식이에요. 총 공제 금액이 10억 원 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적게 나옵니다. 물론 재산이 아주 많으면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가정은 상속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해서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해요. 유류분 제도도 있습니다. 상속 시에는 자식들이 최소한의 몫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한 자식한테만 다 주면 다른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유류분 제도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돼요. 정리하면 상속이 증여보다 안전합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세금도 대부분 더 적게 나와요. 그럼 꼭 증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재산 이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증여 대신 유언장으로 상속을 지정하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부모 것이고 사망 후에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작성하세요. 둘째, 신탁제도를 활용하세요.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부모가 평생 사용권을 갖는 겁니다. 사망 후에 자식에게 이전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신탁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셋째, 부담부 증여를 하세요. 집을 주되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부모를 평생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명시하고 공증을 받으세요. 조건을 안 지키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용대차 계약을 하세요. 증여하지 말고 무료로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집은 여전히 부모 것이고 자식이 사용만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다섯째, 거주권을 설정하세요. 증여하더라도 부모의 평생 거주권을 등기부에 명시하세요. 그러면 자식이 함부로 못 내쫓습니다. 여섯째, 조건부 증여를 하세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증여한다는 계약을 하세요.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잘 모시면 증여한다는 식이에요. 일곱째,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변호사, 세무사,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세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자식 말만 듣고 결정하지도 마세요. 제3자의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충격적인 실화를 들었습니다. 첫째, 장남에게 2억짜리 집 줬다가 요양원 보내진 박 할머니. 둘째, 외동딸에게 7억짜리 집 줬다가 사위한테 쫓겨난 김 할아버지. 셋째, 아들 이혼 후 며느리한테 집의 절반 빼앗긴 이 할아버지. 넷째, 재혼한 아들의 새며느리한테 쫓겨난 조할머니. 다섯째, 아들이 집 담보 대출 받고 잠적해버린 강 할머니.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식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같이 살 거라고, 잘 모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을 준 순간 자식의 태도가 변했어요. 며느리, 사위가 개입했고 이혼이나 재혼이 변수가 됐고 심지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이 부모님들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살아생전에 집을 자식에게 주지 마세요. 자식이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며느리,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집은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집이 있어야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집을 지키세요. 죽을 때까지 본인 명의로 갖고 계세요. 자식에게 주고 싶으면 유언장으로 상속하세요. 꼭 증여해야 한다면 법적 안전장치를 만드세요. 거주권 설정, 부담부 증여, 신탁 이런 방법을 쓰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식 말만 듣지 마시고 변호사, 세무사 의견을 들으세요. 그리고 자식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 집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부모님을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정받고 싶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받으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것이어야 합니다.
효도는 집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꼭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대, 70대 부모님들께 보여드리세요.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으세요.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집은 지키시고 자식과는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